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교재 페이지는 4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42페이지를 필기하시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이 푼 거랑 필기한 거 비교해가지고 교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제가 지문을 터는 거는 이 지문에다 쓰지만요, 좀 이따가 칠판에다 써드리는 구조도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 뒷장 넘겨보시 6, 7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44, 45페이지 있어요. 이렇게 여백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여백에다가 정리 잘 하시면 됩니다. 칠판 필기 좀 이따가. 자, 여러분 똑같이 이대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시작합시다. 자, 항상 1단락은요, 주제를 세팅하는 단락이에요. 그럼 주제라는 거는 첫 번째, 반복되고요. 두 번째, 강조된다 그랬어요. 뭐 뒷받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힌트들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1단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건요, 통화정책, 통화정책이에요. 자, 그럼 봐봐. 통화정책, 통화정책에서 특히 2단락까지 이어져 버리면 얘는 빼박 글의 주제입니다. 그럼 글의 주제는 뭐? 통화정책으로 일단 좁혀진 거예요. 자, 1단락.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럼 보세요. 목적이라는 건 결과라고도 바꿔 쓸 수 있죠. 우리 수업 시간에는 결과, 이펙트라고 쓰기로 했었고, 그럼 이자율이나 통화량이 뭘 결정한다? 물가 안정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요인이 된다. 그래서 요인, 원인, 카우즈라고 썼고, 물가 안정, 이펙트라고 썼습니다. 좀 이따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 대표라 그랬잖아. 그 대표가 뭐냐면 공개시장 운영이고요. 공개시장 운영은 문장의 주어를 통해서 나머지 정의를 했어요. 자, 여기에는 경제 원리가 나오거든.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문에서 원리가 출제되면 이건 무조건 출제 포인트예요. 이 원리는 좀 이따 같이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쭉 한번 흐름대로 잡아볼게요. 채권을 매매하면은 이자율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자율이 그렇게 하락하면, 그리고 다시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요.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해요. 이자율이 하락하면요, 다시 소비 투자가 확대돼요. 소비 투자 확대되면 경기도 활성화됩니다. 물가도 오르고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이와 같이. 그럼 봐봐 얘들아. 벌써 1단락에서 정보량을 빵 터뜨렸잖아. 여기가요, 잘 들어. 되게 중요한 건 맞는데 처리가 안 되잖아. 일단 팁을 드릴게요. 주제부터 잡아. 두 번째 팁. 국어에서 정보가 너무 많아. 처리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주제에 집중하세요. 주제. 그럼 주제를 찾으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파란색, 주황색 구조를 잡아야 돼. 다시 파란색 구조를 잡아서 주황색 주제를 잡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훨씬 명료하게 보여요. 무슨 얘기하고 싶다고? 주황색 봐. 통화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됐습니까? 1단락에서 보면 통화정책 중에 공개시장 운영이 뭔지 그 개념과 인과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끝. 그러면 1단락이 무슨 정보인지는 처리가 됐어요. 나중에 문제에서 요구하면 다시 발췌독을 하든 정리를 하든 그때는 다시 한번 해볼 거야. 자, 2단락 가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고, 그 중앙은행이 뭔가를 한다는 것도 알겠어. 통화정책을 한다는 것도 알겠어. 그러면 요건을 통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요건과 두 번째 요건이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라는 겁니다. 자, 선제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봐봐. 단어 뜻이요. 선제. 미리 한다는 거야. 미리. 끝났네 그러면. 됐죠? 왜 미리 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게 아니야. 자,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선제성 문제가 된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해볼게요. 아, 무슨 얘기인지 보였네요. 잘 들어. 지금 시차가 이유래요. 시차가.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하면 시간차를 두고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해놔야 원하는 시점에 효과를 본다는 거죠. 됐습니까? 정리하면 이거네. 결국에는 시차, 정책 외부 시차. 정책 외부 시차. 선제적.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정책이라는 것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해놔야 된다야.
자, 이 내용도 쭉 보니까 처리가 안 되죠. 주제 잡아볼게. 자, 요건 1. 선제성. 요건 2. 신뢰성. 자, 그럼 요건 1이 있는데 요건 1은 왜 그런 거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행을 하면 시간차를 두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여서 뭐라 그런다고요? 시차라고 한다고요. 시행을 하면 시간차를 두고 효과가, 그래 시차라고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미리 해야 되겠죠. 미리라는 말을 바꿔 써보면 뭐라고? 선제적으로 한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이게 줄글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왼쪽처럼. 우리가 애들아 사회 과목이나 역사 과목 보면은 줄글로 보면은 너무 많잖아. 처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요점 정리집이 있는 거고 문제집에는 요점을 정리해 놓잖아요. 똑같은 걸 국어에서 해야 되는 거야. 계속 그 능력이야. 내가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한테 필기 연습을 시켜드리려는 거야. 왜? 그 필기라는 게 결국에는 생각을 재조직하고 내 생각을 객관화시키는 그 과정인 거야. 손이 바빠야 돼요. 그래야 수학을 잘해. 특히 얘들아. 왜냐하면 수학을 잘하려면 내 생각과 내 풀이 과정을 나열해야 되고 쓴 다음에 그게 맞는지 판단을 해가야 돼. 좀 이따가 데카르트 지문 볼 때 그게 필수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습을 지금부터 여러분들 잡아놔야 돼요. 왜 답답하냐면 국어는 더 이상 국어가 아니라 그랬잖아. 국어는 이제는 전 과목을 다 건드려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당장 데카르트 지문도 수학이 완전히 고1 수학, 중1 수학부터 고1 수학까지 간통한 핵심 원리를 설명해요. 거기서 문제는 니네 수학 선생님이 누구냐는 얘기가 나오게끔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고3 돼서 그렇게 돼요. 그러면 답답해요. 그때 와서 내가 수학을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고1 때 필요한 건 내가 정리를 해주는 게 훨씬 맞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3단락 주제는 아까 나왔었던 뭐라고? 신뢰성. 신뢰. 또 통화정책. 그러니까 이거죠, 결국에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통화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배웠다시피 이렇게 1단락 끝, 2단락 초반에 주제가 세팅되는 핫플레이스고 여기에서 특히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 2단락 주제는 선제성으로, 그럼 3단락 주제는 신뢰성에 대한 얘기겠죠.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냥 단어 뜻이에요. 신뢰가 뭐야? 믿음. 믿음. 그런데라는 거는 전환하면서 강조한 거죠. 어떻게 하겠대?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3단락은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라? 준칙을 지켜라. 그래서 신뢰를 지켜라. 아니다. 4단락은 뭐 어떻게 해라? 재량껏 해라. 그래서 신뢰를 얻어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야, 우리 이번에 금리 올릴 거야? 그러면 올리라는 거야. 왜? 그래야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믿고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니까. 됐죠? 그런데 그러다가 망하면 누가 믿냐고 라고 반박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대? 재량껏 하라고. 결과적으로 경제 지표를 좋게 만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대응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 핵심 단어는 이거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렇게 정리 끝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리고 구조도 그려드릴 테니까 잠깐 영상을 끊겠습니다. 자, 1단락은 항상 주제 세팅하는 단락이고 반복되는 주제를 잡으시라 그랬어요. 통화정책은 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였죠. 자, 그럼 통화정책에 대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특히나 이렇게 원리인가가 출제가 되면 정보가 나열되면 무조건 100% 출제되는데 이게 시기별로 그 양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단 여러분 처리가 안 되면은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여기였으니까 여기에 집중하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글 전체를 관통하는 게 통화정책이라는 게 보였잖아. 통화정책, 2단락 시작도 통화정책, 3단락 시작도 통화정책 보이시죠? 그럼 결국에는 글 전체를 관통한 게 통화정책이야. 그러면 글에서 가장 정보가치 높은 내용이 통화정책이고 그 통화정책에 대한 정의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문장도 사실 신텍스, 영어 문장 구조 연습한 걸로 같이 한번 뜯어볼 거예요. 중앙은행이라는 서브젝트 주어 주체가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경제적 목표 달성하는 게 목표인 거야. 그럼 경제적 목표 어떻게 달성한다? 이자율이나 통화량의 조절을 통해서 달성한다고요. 됐어?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라고? 이자율 통화량 조절이 물가 안정을 만드는 거야. 됐니? 그러면 여기에 초점 두고 아래쪽을 보면 보이죠? 자, 봐. 이자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고? 물가가 결국 올라요. 반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고? 물가가 결국에는 떨어져요. 됐습니까? 이자와 물가는 반비례 관계라는 게 핵심 주제를 잡았으면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자가 오르면 물가는 떨어진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원래 여기 나와 있는 1단락은 나중 수능에 계속 쓰여요. 저걸 알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저 경제 원리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훅 가버리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지금 저기가요 한 500단어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정보량이에요. 한 1000자 넘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 정보량으로 문제는 다 풀립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시겠어요? 결국 인생하고 똑같아. 이거 해낼 수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제 좀 답답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 인생의 어떤 첫 단추를 잘 꿰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본 개념이 정확히 이해되고 잡혀 있잖아요. 응용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어 원래. 근데 중학교 때는 두뇌 성장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외워서 해결을 했어요. 특히 수학을.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수학만큼 외워서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보면 알 거야. 좀 이따 수학 얘기 같이 할게요. 그래서 자 그럼 봐봐 얘들아. 글의 주제는 뭐였어? 통화정책이야.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다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또는 통화정책이면 공개시장 운영 정도 있을 수 있겠죠. 통화정책. 그러니까 그냥 묻는 게 아니야 얘들아. 주제를 묻는다니까요. 그리고 뭘 물어? 구조를 물어. 그럼 일단 주제는 다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 구조를 잡아야 돼. 정답 1번이죠. 왜? 봐라 여러분. 통화정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요건을 1번 뭐라고요? 선제성. 2번 뭐라고요? 정책 신뢰성. 목적을 다루기 위한 요건의 유형을 나눴죠. 요건의 유형. 요건의 유형은 얘가 있는 거지. 목적을 유형으로 나누지 않았어요. 목적은 뭐야? 물가 안정이라고 1단락 첫 줄부터 계속 얘기하잖아. 그럼 그 통화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건은 뭐가 있어? 1. 선제성, 2. 신뢰성 같은 유형이 있는 거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단어는 다 들어와 있는데 틀린 말이 되는 이유는 구조가 틀렸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구조 얘기를 하냐? 이 구조라는 건요. 수학과 비슷해. 언어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논리관계가 존재함으로써 그 관계 가지고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야. 그거를 말로 풀어내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 수학할 때 수식으로 그걸 기호로 그걸 약속해서 털어내는 거랑 비슷해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렇지. 우리는 분명히 글의 주제가 통화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건이 2단락 시차 때문에 생긴 선제성, 3단락 4단락 준칙을 지켜서 신뢰를 만들 거냐, 재량껏 좋은 결과를 만들어 신뢰 만들 거냐. 결국에는 요건의 유형을 나누는 건데 목적의 유형을 나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틀리는 거고, 이게 내용일치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구조 처리로 보면은 보인다는 겁니다. 이 느낌이야, 이 느낌. 자, 그리고 얘는 좀 이따 풀고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까 얘기했었죠. 이렇게 비교 대조 포인트 있으면 역시 출제 포인트예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핵심은 뭐야? 기업.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켜서 준칙을 지켜서 그 사람이 일관됐다는 신뢰를 보여줘라. 재량주의는요. 어떻게든 재량껏 좋은 결과를 만들어라. 정답 1번이죠. 맞잖아요. 준칙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야. 경기 변동에 대한 신축적 대응은 누가 하는 거라고? 재량주의라니까. 그러니까 재량주의를 못해도 오케이야. 왜? 그게 신뢰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보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단어 뜻을 이해하고 가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뜻이라는 건요, 잘 들어. 영어 단어 외운다고만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첫 번째 기존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기존 지식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어 뜻도 새로운 개념도 이해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그게 기초 지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보가 계속 확대 재생산 머릿속에 자리 잡히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연습들 잘 해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풀 거야. 23번을. 오케이? 자, 23번을 풀 때 제가 그냥 풀진 않고요. 여기다가 좀 여백이 있었으면 표 그려서 되게 쉽게 풀었을 수 있을 텐데 잘 들어. 제가 수학 그래프 같은 걸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 이런 연습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1단락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와 정보연 이자율의 물가의 관계 되게 있었잖아. 자, 이자율과 동의어는 금리입니다, 여러분. 원래 경제가 좀 말을 복잡하게 써놔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안 털립니다. 자, 금리가 오르면 물가는 내려간다 그랬어요. 이게 핵심적인 원리 첫 번째입니다. 이 원리를 써먹을 거야, 이 지문 상황에. 자, 그러면 이 문제 상황을 좀 볼게요. 자, 근데 봐봐. 기간을 저렇게 표로 나눠놨는데 저는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본 것과 같은 연표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연표로 설명을 쭉 이렇게 1년짜리를 연표로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시점이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1년을 4개로 나눴으니까 그걸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라고 하는 거고 여기 2분기의 시작은 4월 1일입니다. 3분기의 시작은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분기고요. 여기 2분기고요. 여기 3분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럼 첫 번째, 기간이라는 정보축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표를 이렇게 그려서 구분을 해준 겁니다. 자, 두 번째, 물가 상승률이요. 물가 상승률. 1분기에는 2%, 2분기에는 3%, 3분기에는 3%가 예측이 된대요. 근데 보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물가 상승률의 조정 목표가 있어요. 목표는 2%야. 그럼 2%이기 때문에 얘랑에는 차이가 없으니까 뭐 할 게 없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얘를 2%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포인트를 때려줘야 돼. 그러니까 1%, 그러니까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가 좀 다르거든요.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포인트 낮춰줘야 돼요. 됐니? 자, 그럼 봐봐. 나왔죠. 물가 낮추려면 이자를 어떻게 해야 돼? 올려야 된대. 그럼 물가를 지금 여기 각각 몇 퍼센트 낮춰야 돼? 마이너스 1%포인트를 낮춰야 돼. 그럼 물가 1% 낮추려면 이자를 어떻게 바꿔야 되죠? 지문에 나와 있죠. 기준금리 4% 기준으로 1.5%포인트만큼 올리면 돼요. 기준금리는 몇 퍼센트? 4%. 여기서 어떻게? 1.5%포인트. 그래서 5.5%로 높여주시면 물가는 1%가 깎인대요. 됐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잖아. 하면 가정 있죠? 또는 앞쪽이 되면 뒤쪽이 되는 거 인과군조야. 하면에다 세모 치시면 돼. 그래서 금리는 이자율이라고 그랬다, 여러분. 그 이자율이 4에서 1.5. 물가 상승률은 1이 바뀌어. 근데 금리가 오르면 물가가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럼 4 플러스 1.5. 5.5로 바뀌어주면 물가는 당연히 마이너스 1%포인트 떨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5.5, 5.5로 가야 되겠죠. 정답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선제 하나하나 OX가 아니라니까. 그냥 정답 찾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뭐 얘기하는 거지? 보이죠? 정책 예부 시차. 그러네. 지금 금리와 물가의 관계는 1단락 주제 원리였고요. 왜 정책 예부 시차는 2단락 주제 원리였잖아. 그러니까 미리 해야 된다는 거야. 얼마나 미리? 한개 분기 밀리. 됐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 얘기야. 내가 2분기에 3% 물가가 예측이 돼. 그러면 4월 1일부터 1%가 낮춰져야 되려면 시차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면 바로 그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되는데 그게 한개 분기 앞이래. 그러면 내가 기준금리를 높이는 시행을 언제 해야 되겠어요? 이때 해야 되는 거야. 이때 해야 되는 거야. 기준금리를 이때 높여놔야 한 분기 건너뛰고 이때 약발이 먹히는 거예요. 됐어? 자,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한계분기만 지속이 된다며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시행해봐야 여기서만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4월 1일에도 내가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높여놔야 한계분기 건너뛰고 한계분기 유지가 되겠잖아요. 됐어? 그럼 언제 시행해? 1월 1일부터 시행해줘야 돼. 그리고 어떻게? 4월 1일에도 또 시행해줘야 돼. 정답은 그래서 5번이라고요. 1월 1일에 시행해 4월 1일에도 또 시행해줘야 돼. 끝. 간단하게 정답 다 나오죠. 훨씬 쉬워. 우리가 1, 2, 3주차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1, 2주차 공부했던 지금보다 훨씬 쉬워지는 느낌이 요즘 정보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인스타 들어가 봐. 존나 쓸데없는 정보에서 시간 끌리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요즘이 그래. 그래서 특히 이 시기의 수능들은요, 여러분이 쓸데없는 정보를 쳐내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핵심 정보 캐내는데 집중을 해야 돼. 그러면 정답이 이렇게 쉽게 탁탁 다 보이는 거야.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느낌이 있죠?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진짜 되게 어려운 개념이야. 근데 이해가 빡된 거야. 자, 여기 덧붙여가지고 꼭 여러분 배워야 되는 경제 원리를 설명을 할 건데요. 지금 경제 유튜버들이 부모님들이 다 욕을 하는 거야. 우리 애들 경제교육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육 이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게 우리나라는 이 교육의 제도와 어떤 그 근본은 정말 천재들이 잘 만들어놨는데 시행하는 사람들이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교육 그냥 수능 지문 풀면 되잖아. 수능 대입 공부도 되고 경제 공부도 되고 얼마나 좋아. 자꾸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부모님들이 경제 유튜버들한테 해달라고 그러니까 경제 유튜버들 교육과정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얘기해요. 뭐 하겠어요. 여러분 교과서만 하겠어요. 그게 그냥 이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할게요. 원래는 정부와 정부 기관이 중앙은행이어야 될 것 같지만 약간 미국은 좀 달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나라들도 공기관으로 정부의 소속기관으로 중앙은행이 있지만 미국은 사실은 사금융이에요. 중앙은행이. 뭐 그 내용까지 가면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일단 놔두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정부가 하는 정책은요, 재정정책이라고 해요. 중앙은행은 은행이잖아. 돈을 관리하겠잖아. 돈은 바꿔야면 통화잖아. 얘네는 통화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럼 이 짐은 뭐라고? 통화정책에 대한 거야.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와 중앙이 왜 뭐가 다르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정부라는 건요, 세금을 받아서 세금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야. 중앙은행은 그게 이제 국가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얘네는 돈, 화폐, 뭐 그게 달러든 달러 나한테 있냐? 뭐 그게 원화든 이 돈의 유통에 관련된 부분들을 결정해요. 달러 있네. 예를 들면 뭐 요런 달러든 아니면 요런 환화든 원화든 요런 것들을 유통시키고 가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경기가 너무 좋으면 물가가 너무 미친 듯이 올라 있거든. 지금 지문에 나와 있다시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적인 불안이 커져요. 왜냐하면 부자들이야 물가가 올라도 괜찮아. 돈 많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사는 게 팍팍해. 그럼 사는 게 팍팍한데 물가가 올라버리면 일상생활이 안 돼버려. 그러면 당연히 사회적 불안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적으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계속 겪을 수는 없으니까 물가를 내려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얘네는 그때 통화량을 줄이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럼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금리랑 동의하는 이자율이라고 그랬다. 이자율을 높이는 거야. 그럼 봐요. 이자율이 높였다는 건요, 잘 봐. 내가 옛날에는 10억 빌릴 때 대출을 10억, 예를 들면 100억 대출 냈으면요, 금리가 1%면 1억만 내면 돼. 그러니까 내가 1년에 1억만 낼 수 있으면은 100억을 빌려서 사업에 투자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금리가 10%가 되면요, 내가 100억 빌리려면 이제는 10억이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이 있어야 100억을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야. 딱 그거야. 금리를 높여버리는 순간요, 대출이 어려워지죠. 대출의 동의어는 여러분 신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대출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신용카드 쓰지만 아니야 여러분. 무조건 대출 신용은 필요한 거야. 레버리지 효과라고 내가 나중에 설명하고. 그러면 대출할 수가 없어. 왜?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 금융 비용이 세져 버리잖아요. 금리를 높여버리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금융 비용이 세져 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 내기가 애매해지니까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 가계 입장에서는 소비하기 위한 가계대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위한 대출이 쉽지 않겠죠.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소비, 가계는 소비, 기업은 투자가 줄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도 덜 사고 투자도 덜 하면 당연히 수요도 줄어들고, 수요가 줄었으니까 공급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요 공급 속도가 줄어드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거고, 경기가 둔화 진정되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결국엔 구매력이 떨어져.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수요가 줄었고 공급도 다시, 구매력이 일단 떨어져. 그러면 내가 평소에는 사던 게 있는데 안 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 공장은요, 여러분 가서 보면 무한으로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쉽게 못 줄여요. 근데 소비도 못 줄이는 게 있고 못 줄이는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급량보다 소비량 조절하는 게 훨씬 쉬워. 그러니까 소비가 확 줄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떨어지지. 왜? 이제 살려는 사람이 없잖아. 예전에는 아이폰 막 웃돈 주고 샀어. 막 100만 원짜리였어. 근데 막 공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품절 대란이야. 아, 품절했으니까 150만 원 주고 살래, 200만 원 주고 살래, 이렇게 웃돈이 붙었는데 이제 아이폰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근데 공장 입장에서 안 팔리면 손해거든. 그러니까 싸게 팔아버려요. 또는 사람들을 덜 사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가격은 떨어지는 거지.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 가격이 떨어지니까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 과정을 이해를 해야 돼. 이게 경제 핵심 원리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여러분 수능 경제 지문의 사실은 시작입니다. 오케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시작이에요. 이 경제 원리 모르면 투자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지. 뭐 주식 사면 오르겠어요? 이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봐봐. 금리를 오른다? 주식이 오르겠어요? 무조건 떨어지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자산 가치가 꺼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값들이 거의 대부분 반토막 나가요, 이제. 보통 지금 집값이 한 20-30% 이상 빠졌어요. 고점 대비 한 30% 빠졌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한 10억 갔어요. 지금 한 7억, 6억 정도로 다 내려와 있어요. 강남은 좀 달라. 나중에 설명해 줄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런데 그렇게 너무 되다 보면은 돈이 없으니까 아예 경제 침체로 빠져요. 그러면 이제 또 살리기가 힘들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올려줘야 돼. 그래서 경기를 다시 올려줘야 사람들이 돈도 벌고 돈도 쓰고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목표는 뭐냐면 일단 시중에 드는 통화량을 늘려주려고 해. 늘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금리를 낮춰버려요. 금리를 낮추면 반대로 금융비용이 줄죠. 옛날에는 10억을 줘야 100억을 빌렸다면 이제는 1억만 있어도 100억을 빌릴 수가 있어. 그럼 당연히 대출이 커지잖아. 대출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돈을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소비투자도 활성화됐네. 소비투자 활성화됐으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도 늘겠네. 수요 공급도 늘었으니까 당연히 경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물가도 같이 올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물가가 너무 오르면 또 사회 불안이니까 또 반대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온탕 냉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가 침체됐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량,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경기를 올리는 방향이니까 이쪽을 온탕이라고 비유를 하자면 이쪽 정책을 냉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막 요즘도 그런 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물을 트는 데가 있어요. 직접 사람들이 온도 조절할 수 있게. 그러면 뭐 온탕 막 틀어놓으면 막 진짜 살이 익을 것 같잖아. 그럼 이제 냉탕도 좀 틀어주고 왔다 갔다 이제 이런 거야. 그래서 온수 트는 거냐 냉수 트는 거냐 약간 느낌 보면 돼. 너 집에서 샤워기 할 때 그 온도 맞추기 존나 힘들잖아. 그런 거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맨날 욕먹는 거야, 이 사람들도. 왜? 야, 니네 집 온수 그거 맞춰가지고 샤워 딱 적정한 온도로 하기도 힘든데 가끔씩 그리고 뭐 저쪽 큰 방에서 샤워 또 따뜻한 물로 하시면 갑자기 찬물 확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경기도에 마찬가지로 온탕 냉탕인데 다른 변수 때문에 갑자기 훅 뜨거워지기도 하고 훅 차가워지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근데 일단 이게 기본 공식이야.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 그럼 왜 시차가 생기는지 알겠죠? 이거야. 내가 물가를 잡으려면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이 있으니까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 개념이 시차라는 개념이야. 금리 올린다고 바로 물가 잡히는 거 아니야. 약간의 시차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 필기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자, 민욱쌤 이거 사진